요세르 파라오 휘하의 노동자들이 고대 세계 최대 규모의 건축 프로젝트 중 하나인 피라미드 건설을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화강암을 어떻게 다듬었는지 마침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또 다른 이론이나 이집트 학자들이 100년 넘게 되풀이해온 설명이 아니라 물리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새로운 방법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획기적인 발견은 전통적인 고고학 연구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사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는 마찰학 연구시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이집트학 분야에 전혀 종사한 적이 없는 재료과학자 마수드 크브 박사는 내 000년 된 화강암 덩어리의 절단면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표면에 알루미늄 산화물의 일종인 커런데움의 흔적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루비와 사파이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과 같은 매우 단단한 광물입니다. M5 경도 척도에서 코란덤은 9의 경도를 가지며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천연 물질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M5 척대는 경도 척도인데 가장 단단한 것이 다이아몬드이고 그 다음은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거의 모든 회사에서 산화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이며 품질 보증이 뛰어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물질의 존재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화강암을 자르고 다듬는데 이 매우 단단한 물질을 연마제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그들이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고대 석기 조각의 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던데 바로 이집트 학자들이 평범한 모래와 구리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던 곳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발견했다. 단 하나의 광물 그 발견 하나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학문적 확신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레이엄 행콕이 지적한 증거이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무엇이 밝혀졌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피라미드 자체가 고대 이집트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거대한 구조물들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지어졌고 역사가들은 그 건설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엔지니어 고고학자 석공들을 당혹스럽게 해온 진짜 수수께끼는 바로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은 EMO 경도 척도에서 7 정도의 경도를 지닙니다. 석영, 장석, 운모와 같은 단단한 광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절삭력이 매우 강해 오늘날에도 화강암을 가공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현대적인 다이아몬드 팁 전동 공구를 사용하더라도 화강암 가공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대 이집트인들이 화강암을 마치 점토처럼 다루었던 정교한 작업은 더욱 놀랍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 내부에 있는 왕의 방은 무게가 70톤이 넘는 거대한 화강암 블록으로만 지어졌습니다. 인근의 카프레이 계곡 신전에서는 거대한 화강암 돌들이 면도날조차 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이음매로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화강암 덩어리에서 조각된 조각상들은 표면의 디테일이 너무나 매끄럽고 정교해서 마치 기계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시추 코어들이 있습니다. 이 코어들은 현대 엔지니어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단단한 돌을 파고든 나선형 홈을 보여줍니다. 40년 이상 정밀 가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제조 엔지니어인 크리스토퍼 던이 이 화강암 유물들을 직접 살펴보았을 때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가 목격한 정밀도는 놀라울 정도였다. 그는 수미터에 걸쳐 1000분의 1인치 오차 범위 내에서 평평한 표면과 전체 깊이에 걸쳐 완벽한 원형을 유지하는 드릴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던에 따르면 이것들은 단순히 고대 장인의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는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산업적인 느낌을 주었다. CNC 기계와 고정밀 부품을 다루며 이 경력을 쌓아온 그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화강암으로 만든 작품들이 현대 제조 기준과 맞먹거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능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도 대략적인 것이 아니라 놀라운 정밀도로 말이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설명은 무엇인가요?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래를 연마제로 사용한 구리 도구와 무거운 달러라이트 망치, 그리고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화강감을 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견해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리는 EM5 경도 척도에서 2.3 정도에 불과한 반면 화강감 속 석영은 약 7에 달합니다. 연마용 모래를 사용하더라도 훨씬 단단한 재료를 부드러운 도구로 깎으려고 하면 돌이 부러지기 훨씬 전에 도구가 마모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맨체스터 대학교의 데니스 스톡스 교수는 통제된 조건에서 구리 도구와 모래를 사용하여 화강감을 깎는 실험을 수년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더디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절삭 진행 속도는 시간당 1mm 미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리 도구는 금방 닳아 없어졌고 그 결과 만들어진 절단면은 거칠고 고르지 못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에서 볼 수 있는 매끄럽고 정밀한 표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스톡스 자신도 실험이 해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고 인정했습니다. 두라이트 망치질로 화강감을 다듬을 수는 있지만 작업 속도가 극히 느립니다. 작은 화강감 표면을 반복적인 망치질로 만드는 데에도 수백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기자의 대피라미드 왕의 방에 사용된 화강감과 같은 규모로 확대한다면 화강감 작업에만 수백만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 중 어느 것도 이 구조물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정밀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화강감 표면은 1000분의 1 인치, 오차 범위 내에서 평평합니다. 드릴로 뚫은 구멍은 위에서 아래까지 완벽한 원형을 유지합니다. 톱으로 자른 자국은 수미터에 걸쳐 직선으로 평행하게 이어집니다. 이러한 정밀도는 단순한 돌이나 무른 구리 도구로는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레이엄 핸콕은 이 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의 주장은 간단했다. 물리적 증거가 기존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야기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류 고고학계의 반응은 대개 비슷했다. 핸콕은 고고학을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비주류로 여겨졌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질문이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그는 대체로 무시당하다가 새로운 발견이 나타났다. 어쩌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줄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바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2022년 그레이엄 핸콕은 주요 연구기관에서 마찰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마수드 가르브 박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가르브는 고대 이집트에 대한 오랜 논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 있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그 주제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주사 전자 현미경과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법을 포함한 강력한 실험 도구를 사용하여 고대 이집트 화강암 유물을 조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표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로 관찰한 결과 일반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브 박사가 이집트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주장해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은 화강감이 구리 도구와 모래를 연마제로 사용하여 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래알갱이와 구리 잔류물의 흔적, 즉 그 과정의 화학적 흔적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모 패턴이 모래가 남긴 자국과 일치하지 않았고 긁힌 자국도 달랐습니다. 가브 박사가 고대 절단홈에 박힌 미세한 입자들을 조사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000년 된 그 홈 안에는 EM5 경도 척도에서 9등급에 해당하는 광물인 코란데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코란데엄은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단단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산업에서는 합성 코란데엄이 매우 단단한 재료를 절단하고 성형하는 연마제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석조물에 코란데엄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는 코런덤이 대규모 사용에 적합한 형태로 자연적으로 산출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요 산지는 고대 이집트가 교역했던 지역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광물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코런덤의 경도를 인지하고 화관감을 절단하기 위한 연마제로 의도적으로 갈아내는 데에는 신중한 실험과 재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가브 박사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란덤을 제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한 입자 크기로 분쇄하는 방법과 절단 과정에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코란덤은 순전히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재료 과학 수업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이와 같은 발견들이 고대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우리는 역사를 더 깊이 파헤치는 이야기들을 탐구하고 일반적인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들의 근거를 살펴봅니다. 이번 발견의 의미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만약 고대 이집트인들이 장거리 교역을 통해 코란데엄을 의도적으로 획득하고 그것을 정밀하게 분쇄하여 소의 절삭용 슬러리에 섞었다면 그들은 전통적인 해석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무언가를 발견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레함 행콕은 그 차이점을 이해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려면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초 그는 화강암 블록 구리 도구 그리고 여러 가지 연마제를 사용하여 작업장에서 통제된 실험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석공과 재료 과학자들이 나란히 서서 세 가지 주요 가능성을 테스트했습니다. 모래는 전통적인 설명으로는 석영 가루를 사용했는데 석영 가루는 모래보다 약간 단단하고 고대 이집트에서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설은 석영 슬러리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랍도록 명확했습니다. 모래와 구리를 함께 사용했을 때는 절삭 속도가 약 0mm에 불과했습니다. 매우 느린 속도였고 구리는 빨리 마모되었으며 표면은 거칠었습니다. 구리와 석영 가루를 사용했을 때 절삭 속도는 약 0mm로 약간 향상되었습니다. 작은 개선이긴 했지만 고대 화강감 유물에서 볼 수 있는 정밀도 수준에는 여전히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 후 연구팀은 코런덤, 혼합물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절삭 속도는 시간당 3mm 이상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모래를 사용할 때보다 약 6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구리 도구의 수명이 훨씬 길어지고 마모도 훨씬 적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실험 결과가 고대 이집트 화강암 세공에서 볼 수 있는 효율성과 정밀도에 근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절단면은 매끄럽고 깨끗했으며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순간은 시추 시험 중에 일어났습니다. 연구팀은 나선형 홈이 있는 코어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 홈은 고대 이집트 시추 코어에서 발견된 것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엔지니어와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바로 그 나선형 패턴이며 기존의 구리와 모래 이론으로는 결코 재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기술에서 영감을 얻은 방법을 사용하여 현대 화강감에 새롭게 새겨진 이 나선형 패턴이 바로 그것입니다. 화강감을 다루는데 수십 년을 바친 베테랑 석공닉 기자는 그 순간의 느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것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리 공구가 화강감에 저항하며 힘겹게 움직이던 것이 이제는 연마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단 작업은 훨씬 부드러워졌고 속도는 드라마틱리 증가했으며 구리 공구의 마모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 전체를 통틀어 처음으로 그 작업장에 서서 제작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고대 장인들이 어떻게 화강감을 그토록 효과적으로 다루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 또 다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코런덤 슬러리를 사용하는 것은 간단하거나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혼합물은 절단 과정 동안 매우 특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려면 세심한 관리와 실무 경험이 필요했다. 혼합물이 너무 묽어지면 절삭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너무 되직해지면 절삭 홈을 막아 작업 속도가 느려졌다.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했고 온도도 조절해야 했다. 아주 작은 변수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이 과정에는 자신이 다루는 재료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고도로 숙련된 장인이 필요했습니다. 수년간의 경험과 스승에서 제자로 전수되고 여러 세대에 걸쳐 다듬어진 지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와 같은 기념물을 건설할 수 있었던 문명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전문 인력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 가지 다른 증거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대 화강암 절단면의 현미경 분석, 현대 작업장에서의 실험적 재현, 연아자의 거동을 설명하는 자차사 재료 과학 데이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레이엄 핸콕은 이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비슷한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2023년 말 그는 고고학 학회가 아닌 이례적인 장소인 재료과학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청중은 데이터와 실험에만 의존하여 증거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엔지니어 물리학자, 재료과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연구자들은 그 결과가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고대 이집트의 채석 문화를 연구해 온 제임스 헤럴드는 연마성 슬러리가 고고학적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 그러한 혼합물에 직접적인 유물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증거는 고대 장인들이 이집트에서 가장 단단한 돌들을 어떻게 다루었을지에 대한 생각을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고대 절단 흔적 안에 박혀있는 코란덤의 흔적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증거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논의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연구 결과가 이집트 학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아이디어가 그럴듯하다고 인정하며 합리적인 과학적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석조물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커런덤이 필요했을까? 해당 이집트 왕조 시대에 커런덤이 교역되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을까? 돌에서 발견된 흔적은 후대의 오염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없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훌륭한 과학이 자연스럽게 제기하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과학적 세부 사항에 집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화가 아이디어를 제시한 그레이엄 핸콕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핸콕은 고대 역사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제시한 그의 초기 저서 신의 지문 때문에 오랫동안 고고학계에서 논란의 인물이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그의 연구를 비판하며 그의 견해를 주류 연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규정해왔다. 그러한 평판 때문에 일부 비평가들은 새로운 데이터 자체보다는 누가 그 데이터를 제시했는지에 대해 반응했습니다. 증거에 대해 먼저 논의하기보다는 논의는 종종 핸콕이 오랫동안 전통적인 학문적 고고학계의 외부인이었다는 점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단호하고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그레이엄 핸콕이 연구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과학적 근거와는 상관없이 연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핸콕의 이름 자체가 연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습니다. 즉, 데이터 실험, 심지어 성공적인 재현 결과조차도 프로젝트에 붙은 그의 이름 때문에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핸콕은 2024년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일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부 이집트 학자들이 코란둠에 대한 설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설명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비록 그 연구에는 자격을 갖춘 과학자들과 재현 가능한 실험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식 고고학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부적격 사유였다는 것이다. 행콕은 그 의견 차이가 증거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서술을 형성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그 자체의 타당성에 따라 성립합니다. 그리고 커런덤 가설은 기술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분야, 즉 엔지니어, 재료과학자, 그리고 자료의 출처와 관계없이 데이터를 평가하려는 일부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점차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발견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란데엄의 흔적을 발견하고 절단 결과를 성공적으로 재현했다고 해서 행콕이 과거에 제시했던 모든 이론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문명의 소멸에 대한 그의 광범위한 견해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정밀도로 화강감을 절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새로운 증거가 그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발전된 연마 기술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발견은 고대 장인들이 오늘날 현대 엔지니어들을 여전히 감탄하게 하는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재검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만약 고대 이집트인들이 의도적으로 커런덤 기반의 연마제를 사용했다면 이는 그들의 기술력을 이해하는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광물의 경도를 만성시켰던 이게 역사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자신들의 입자를 비슷하고 자기한다 하고 있었다는 것을 봐줘. 시사함에 이르다. 이는 또한 그들이 나일강 유역에서 자연적으로 구할 수 없는 재료를 얻기 위해 장거리 무역 네트워크를 유지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광물을 올바르게 가공하는 지식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즉 코란덤을 특정 입자 크기로 갈고 돌을 자르기에 적합한 점도의 슬러리로 만드는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단순한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원시적인 건축가라기보다는 초기 재료과학의 한 형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고대 장인들이 얼마나 숙련되고 박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이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수천 명의 전문가가 검사한 석재 표면에 숨겨진 연마 기술 전체가 그토록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았다면 또 무엇이 간과되고 있을까요? 적절한 도구나 이 접근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고대 방법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되었을까요? 마찰학 연구실에서 마수드 가르브는 내 0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화강감 단면의 현미경 이미지를 연구하다가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코란덤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워크숍 실험에서 앤닉 기전은 코란덤 슬러리를 바른 구리 칼날로 화강감 블록을 자르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칼날이 매끄럽고 빠르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잘리는 것을 관찰하며 고대 시대의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었을지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그레이엄 핸콕은 수십 년 동안 고대 기술과 역사적 가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학자들의 비판을 자주 받았고 학술 토론에서 도전을 받았으며 많은 연구자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와 공동 연구자들은 실험 결과와 물리적 증거를 제시하여 이 문제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여겨졌던 논쟁을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추측이나 상상에 기반한 짐작도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은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보존된 돌 속의 미세한 흔적들이었습니다. 이 흔적들은 현대적인 기기를 사용하여 연구되고 재료 과학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어떤 역사적 서술에도 이해관계가 없는 과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어서 변신에 지내다.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그림은 놀라웠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커런덤 기반의 연마 슬러리를 사용하여 화강감을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교과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단순한 구리와 모래를 사용했다는 설명보다 훨씬 더 발소시 더 발전된 기술이었다. 만약 그 해석이 옳다면 그것은 천연 소재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된 기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란데움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단단한 광물 중 하나입니다. EM5 경도 척도에서 코란덤은 다이아몬드 바로 아래인 그 위를 차지합니다. 현대 산업에서도 매우 단단한 재료를 절단할 때 합성 코란덤을 연마제로 사용합니다. 고대 절삭홈에 박혀있는 코란덤의 흔적은 이집트 장인들이 그러한 연마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코란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일강 유역에는 대규모 천연 광산이 없기 때문에 장거리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이 광물을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즉, 이집트인들은 코란덤을 얻을 수 있는 먼 지역과 탄탄한 연결망을 구축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교역로는 상품뿐만 아니라 지식도 운반했을 것입니다. 어떤 광물이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말입니다. 일단 광물을 얻으면 신중하게 가공해야 했을 것입니다. 코란데움은 특정 크기의 입자로 분쇄한 다음 물이나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절삭홈을 통과하면서도 화강감을 갈아낼 만큼 충분한 연마력을 유지하는 슬러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묽으면 혼합물의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되직하면 공구가 막혀 절삭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는 기술 인내심 그리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하고 실습을 통해 다듬어지며 이 장인이 제자에게 전수하고 세대를 거쳐 향상되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하며 고군분투하던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문명이 다루기 매우 어려웠을 재료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수년간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작품이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와 같은 기념물을 다시 살펴보면 그 정교함이 더욱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화강감 덩어리, 매끄럽게 연마된 표면, 얇은 칼날조차 틈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맞춰진 이음새.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현대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감탄하는 수준의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레이엄 핸콕은 이집트 화강암 세공에 대한 기존 설명이 증거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아이디어는 심한 비판을 받았고 그의 결론은 종종 묵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코란둠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과학적 검증을 거쳐 계속해서 타당성을 입증한다면 이는 기존 설명에 대한 도전 중 적어도 하나는 옳은 방향을 가리켰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는 훨씬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이 고대 석조 표면의 미세한 흔적 속에 숨겨진 연마 기술 전체를 간과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대 세계에 대해 또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현대 연구자들이 고대 문명이 그러한 기술 도구 또는 지식을 개발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술 도구 또는 지식 형태가 과소평가되었을까요? 역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 세대의 연구자들은 새로운 도구, 새로운 방법, 그리고 오래된 증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도구들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세부 사항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야기는 처음부터 화강감 속에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증거는 커런덤에 있고 커런덤은 화강감에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발견들이 고대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궁금하게 만든다면 구독을 고려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고대 세계는 더욱 경이롭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